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한 번 더 성황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가 바꾼 투자 환경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익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좀 바뀐 투자 환경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이 부분들이 또 저희 시청자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정말 그 많은 우리 사회 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저는 그 국가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힘이. 정부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그 만리장성이라고 있고요. 미국에 네. 가면은 자유의 신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의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자유고요. 예,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건 안전이에요. 음, 그러나 이번 코로나 자유와 저는 안전의 충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강조한 미국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약 4천만 명이고 예, 6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음, 물론 중국은 뭐 숨기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덜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가 자유를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을 강조한다. 자유. 하면서 안전 강조하면서 이제 정부의 힘이 커진다. 정부의 힘이 켜진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그 상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원자재 중간재 조달하고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 안 했거든요. 그거를 자기 나라에 생산한다는 겁니다. DVC 그다음에 옆에 멕시코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RVC 리저널. 지역, 뭐 지역. 도메스틱 지역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마스크를 미국에서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 멕시코에서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앞 시간에 전 세계 좀 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요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 아메리칸에 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쓰자는 겁니다. 근데 과연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요. 미국에서 그만큼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가고 있다.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이건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자동차 좀 머무러 가서 서로 만나서 대면 회의를 하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웬만한 일은 사이버상에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를 원유를 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디 가려면은 기름을 써야 되는데 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에너지를 전략하는 경제. 저는 코로나의 가장 의미 중 하나라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요새 언론에서 보면 ESG 경영이라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제일 앞에 E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뭐 정부의 힘을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크게 보면은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에너지 좀 아끼고 살아라. 소득 불균형 해소하려면은 정부의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포용 자본주의, 포용 성장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이 공동부유, 뭐 이런 걸 표방해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핵심 정책 방이 뭐냐면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은 정부가 굉장히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좀 아끼고 살라라. 코로나가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두 가지지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정부의 힘이 강해졌다. 두 번째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로
저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예, 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근데 그런 그 코로나 투자 환경 변화가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항구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걸까요? 우리 사회를? 항구적은 아니고요. 네. 한 좀 5년, 10년 정도 이런 게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시장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시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정부가 계속 힘을 쓸 텐데 음. 또 언제 가면은 정부의 비효율성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딱 시장이 이거 등장할 텐데요. 예, 그런데 뭐 한 5년 이내는 저는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느냐. 종식되지는 않겠죠. 근데 요새 종식되지- 나오는 얘기가 위드 코로나라고 예. 해가지고 같이 코로나랑 같이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이드 코로나 네. 이거로 뭐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음. 그런 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뭐 최소한 5년 네. 정도는 뭐 이런 추세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는 이 정도의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예, 예. 예, 갖고 좀 투자를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좀 파생돼서 하나 질문을 해보면요.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힘이 세지고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부채가 났을 때마다 무슨 위기가 터지고 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부채발 위기가 터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리 0%까지 내리고 또 양적완을 통해서 엄청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져 버렸고, 예, 그다음에 인도, 중국 같은 데는 기업이 부실해졌고,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지금 기업 부채 외환위기 전 97년 외환위기 전 수준까지 늘어났죠. 가계 부채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가계 부채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확실히.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GDP 아직까지는 50% 이하니까 이제 내년은 50%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 쓰고 그다음에 금리 0%까지 내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부실해져 버렸다는 거죠. 예, 과거 위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예. 이런 아시아 국가들 네. 일부였고요. 그다음에 남미 재정위기, 그다음에 그리스 재정위기. 네. 이거는 지역에 한정된 위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지역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경제 주체 부채가 다 증가해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뭐 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선진국 0%까지 내려놓고 더 이상 내릴 여지 없죠. 네.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뭐 소비 투자 별로 안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돈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자산 가격이 거품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산 가격이 또 더 오르기는 힘듭니다. 네. 예, 그리고 정부가 돈을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쓰기는 쓸 텐데요. 또 정부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쓸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를 뭐 딱 정해놨는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앨런 미 재무장관이 미 의회한테 지금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상한 올려주지 않으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재무부 현금이 계속 쏟아된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조만간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미국 신용금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그 부채 한도 언젠가는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요. 네. 예, 미국 정부가 너무 부실해졌고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 8월에요. 네.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었어요. 네. 예,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그때. 예, 한 20% 한 달 만에 그 정도 떨어진 적이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새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보니까 무디스라는 데서 미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이라고 해놨거든요. 부정적이라고 해놨다는 거는 상황이 나빠지면은 미국 국가
주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예,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부채발 위기 이런 게 오면 상당히 안전벨트를 상당히 세게 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저는 세게 메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바뀐 환경 중에 이제 뭐 트랜스포트에서 텔레포트로 뭐 예. 바뀌면서 이제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거 덜 쓰면서 ESG에 예.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저탄소 경제 예.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좀 새로운 변화,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2050 탄소 제로 시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도 뭐 2025년까지는 뭐 저 제네시스인가요? 내연기관 자동차 새로 개발하고 생산 안 하겠다. 그때까지만 생산하겠다. 네, 그런데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은 계속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네. 정부가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핵심이 저는 전기자동차하고 뭐 자율주행차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제가 전기자동차는 중국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아주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전기차 ETF를 사시자고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거의 작년 말 이후로 거의 80% 가깝게 올라 버렸어요. 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5년, 10년간 지속될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은 예. 이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음. 뭐 여기서 조금 조정 보이면은 저는 뭐 계속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SG 관련해서 이게 ESG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예. 그러니까 환경, 뭐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지배 구조,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그 투자 회사들이 네. ESG 경영 않는 회사 주식은 안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인가요? 그 네덜란드 국부 펀드 굉장히 큰 펀드 아닙니까? 네. 예, 한전 주식을 다 팔았대요. 그 이유가 한전이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도 ESG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ESG 투자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뭐 상장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몇 년까지는 그 ESG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ESG 투자가 갈수록 더 중요할 수밖에 네. 없고요. 뭐 이것도 저는 개별 기업보다는 사실 개별 기업 각 네. 언론에서 일부 그 연구소에서 ESG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ESG 투자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뭐 개별 종목보다는 이것도 ESG 기반은 ETF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S&P 기준으로 보니까요. S&P 500보다도 그 ESG 지수가 있는데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코로나로 투자 환경이 바뀌는 거 세 가지 말씀하실 때 일단 우리가 정부의 힘이 커지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로 옮겨가는 거 얘기했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뭡니까 이 국내 도메스틱 아니면은 이제 지역 리저널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저기 밸류체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또 관심이 드는 게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예. 사실 그럼 원래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사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게 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밸류체인인데 이게 끊기게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중 패권 전쟁 그럼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좀 보고 계세요? 며칠 전에 저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이 이렇게 예.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좀 협조하자, 소통을 많이 해보자. 예. 예, 두 나라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25%고 중국이 17%니까 두 개 합치면은
뭐 42% 하십니까? 두 나라가 잘못되고 싸우면은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소통하고 뭐 협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근데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은 그 레이 달리오 그림인데요. 과거 보면 세계 패권 국가가 있죠. 뭐 1950년대는 뭐 복잡한 그림인데요.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이 등장했다가 쇠퇴했고 그다음에 검은 선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 러시아, 뭐 일본이 조금 커지다가 사실 미국한테 당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빨간 선입니다만은 중국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도 전쟁밖에 없다. 예, 미국이 중국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 2030년 가면은 중국이 미국 GDP를 앞설 거예요. 근데 그건 경제적 측면이고요. 과거 보면은 영국이 세계 패권주의 내세웠을 때 시장을 강조한 민주주의였고, 그다음에 미국은 인권 법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주의가 없어요. 뭐 국가주의라고 그러는데 국가주의를 세계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뭐 금융 전쟁까지는 한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쓴 거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까지 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금융 전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1년부터 작년까지 중국하고 교역해서 5조 5천억 달러 적자를 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돈 찾아오는 게 하나 목적입니다. 근데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 계속 개방하라고 그러는 계속 거죠. 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이미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어요. 2019년에 은행업 개방해 버렸죠. 그다음에 작년에 예상보다 빨리 뭐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다 개방해 버렸거든요. 이런 걸 기대하고 미국의 큰 회사들이 지금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도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그 JP 모간이 100% 자회사 중국의 증권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큰 금융회사들 왜 중국 들어가느냐. 돈이라는 게 눈이 있거든요. 돈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융산업은 개방했지만은 나머지가 이제 금융시장이거든요. 금리 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유화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도 중국 가가지고 저는 금융으로 국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투자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된 세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 가지 큰 변화를 볼 때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지금 얘기하다가 뭐 몇 개씩 조금씩 나왔는데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에서 현재까지는 미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세계 소비 성장 추기전은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비중은 MSCI 기준보다 좀 낮추고요. 중국 비중은 그만큼 늘리는 게 좋다. 그리고 미중은 패권 전쟁 이거 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이런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머징 마켓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투자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국가 투자 자산 배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국가별로는 뭐 섹터별로는 뭐 아까 뭐 저탄소 경제 ESG 경영 같은 얘기도 했는데 뭐 그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섹터별로는 당연히 뭐 저탄소 경제, ESG 경제로 가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전기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뭐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더 건강히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디 나라가 헬스케어 관련주, 음. 뭐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심한데요. 뭐 이런 거 우량주 중심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는 저는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헬스케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추세를 보고 계속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로 바뀌어진 투자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가끔 그 부자들, 기업체 CEO들 만나면요, 네.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시경제 흐름을 좀 공부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내년부터 뭐 세계경제 좀 어려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세계경제 어려워지면은 뭐 같이 모든 산업 기업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시경제 흐름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